예,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남현동의 김성욱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한테 한 30분 정도 주어진 것 같은데 그 시간 내에서 제가 준비해온 것들, 자율주행차 이제 쪽 수업 그 사업을 하시면서 연구개발 결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자산화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목차로 그 특허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좀 오해를 하고 계신다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특허 기본 지식에 대해서 이 자산화의 핵심이 되는 청구항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기술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특허를 받고 있는지 예시를 좀 들어드리고 해서 좀 나중에 어떤 부분에 우리 회사 기술을 보호받아야 되겠다라는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챕터 2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소규모 조직에서 그런 연구 결과들을 보호받으려면 어떤 출원 전략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팁들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특허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특허는 한자에서 써 있는 것처럼 특별히 허락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얘기는 사실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독점권을 주는 것 자체가 원칙에 어긋나는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어떤 특정한 기술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만 특수한 사람에게 독점권을 주겠다라는 제도가 특허 제도입니다. 그 특별한 사정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국가의 산업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작권하고 약간 혼동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특허 제도는 발명자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네가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냈으니까 그거를 개인의 소유권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든 제도가 아니라 국가에서 산업발전이라는 대의적인 목표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이해하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특허 제도가 아니면 전 세계 특허 제도가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특허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느냐라는 걸 보시면 이 특허 출원을 하시게 되면은 반드시 그 기술이 공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방 기술 관련된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요. 내가 특허를 받기 위해 출원하는 순간 나는 내 기술을 공개하겠다라는 걸 동의한 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 공개의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독점권을 부여하게 되고요. 이제 기술이 공개되면은 이제 전 사회 전체적으로 기술이 축적되고 그리고 공개된 기술을 기반으로 추가 연구 개발이 쉬워지니까 전체적으로 산업 발전이 될 것이다 라는 논리로 이 특허 제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는 독점권을 부여해 줌으로써 발명자들이 이제 발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좀 고취되고 격려가 되기 때문에 이제 R&D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업 발전이 이루어진다라는 논리로 이 특허 제도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어쨌든 특허를 줄 때 이게 국가 전반적인 산업에 기여를 하겠구나라는 걸 심사를 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에 있는 특허청에서 우리가 출원을 하게 되면 그 명세서를 심사관들이 읽고 심사를 통해서 선별적으로 등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실은 특허 제도가 자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 속지주의라고 해서 그 특허청의 심사를 받아서 등록된 권리는 그 나라에서만 동작을 하게 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연합을 만들어서 EPO에서 심사된 게 이제 유럽 여러 국가들에서 이제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긴 하는데요. 대부분이 그 국가 특허청에서 심사를 받은 특허는 그 나라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의적인 목적으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등록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서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건상의 위기가 있다거나 뭐 전쟁 시기라거나 그래서 국가에서 이 기술은 무조건 써야 된다라고 하면 특허권이 있든 말든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그 특허 발명을 다른 사람들도 다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실시라는 제도가 있고요. 근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희귀한 경우이고 실제 문제가 많이 되는 건 이제 무효 사례인데요. 특허 출원을 하고 심사를 받아서 어렵게 등록까지 됐지만 그거를 나중에 누군가가 소송이 발생하고 하면 이해관계자가 챌린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이라는 행정기관에서 행정판단으로 등록을 해줬지만 사실은 잘못된 거다. 재판부에서 한 번 더 판단해 주십시오.
그러면 재판부에서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소송 상대방이 낸 자료들 다 검토해서 그 특허를 무효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수치가 특별히 좀 높은 편인데 이렇게 분쟁이 된 특허들의 한 40-50% 정도는 다 무효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삼성하고 애플 소송이 벌어졌을 때도 그 대기업에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만든 특허고 공격무기라고 선별된 특허였는데도 12개가 문제가 됐는데 그 중에 8개가 무효로 판단이 됐습니다. 대신에 이제 나머지 살아남은 특허로 이제 손해배상을 받고 할 수는 있었죠. 그래서 이런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사업을 하시려면 등록된 특허는 필요를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럼 등록을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위한 요건은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나눌 수 있는데요. 형식적 요건은 일단 그 발명이 심사관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서 설명드릴 청구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청구항들이 그 발명의 명세서에 의해서 잘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허 문서의 성격 중에 하나가 그 문서를 보고 사실은 그 분야의 엔지니어라면 똑같은 발명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리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뒷받침되게 써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단일성이라는 건데, 그 하나의 출원에는 한 발명만 넣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많으시니까 이런 아이디어 저런 아이디어 다 합쳐서 하나로 출원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계세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출원을 하면 이제 특허청에서 거절이유가 날라오면서 이거는 그 서로 연관되지 않은 여러 개의 발명이 담겨있기 때문에 분할 출원을 하십시오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 출원에는 하나의 발명만 넣을 수 있다라는 그런 형식적 요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질적인 요건들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산업상으로 이용 가능한 기술이어야 되고, 그리고 당연하게 이전에 공개된 기술보다 신규하고 진보한 기술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규성, 진보성 확보가 사실 거절 이유의 한 80-90% 정도를 차지하게 되고요. 저희가 특허 등록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기술 상담을 해보면은 가장 크게 권리 범위를 받고 싶으시니까 가장 추상적인 레벨에서 이제 발명 설명을 써오세요. 그래서 뭐 우리 발명은 카메라를 이용해서 영상 분석을 해서 차를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기술입니다. 여기에 특허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 그거는 그 신규성, 진보성에 의해서 이미 있는 기술들에 의해 거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의 기술로 특허를 받고 싶으시면 그럼 그 영상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노이즈가 들어올 때 대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기술적 수단이 추가돼야 등록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근데 이게 약간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는 게, 그런 구체적인 수단을 붙일수록 등록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붙은 특허는 또 권리 범위가 좀 작아지게 됩니다. 그건 뒤에 예시로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특허가 등록이 된 다음에 이제 시장에 경쟁 제품들이 나온 거예요. 그럼 그 경쟁 제품들이 내 특허를 과연 침해하고 있는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위한 요건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침해를 위한 요건으로는 먼저 등록 특허에 있는 청구항들 중에 하나를 온전하게 실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경쟁사가. 그리고 그 청구항이 기재된 모든 구성 요소를 실시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 이거 내가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특허 내서 등록되면 침해 걱정 없이 그냥 실시할 수 있는 거죠 라고 하시는 경우가 계세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특허 발명을 실시해도 타인 특허가 그 내용에 들어가 있으면은 침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전거 특허가 있고, 내가 그 자전거에 기반해서 이제 램프를 달고 휠이 돌아가면 자가 발전해서 램프에 전원이 공급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도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라고 해서 등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시장에서 자전거를 만들어서 그 램프를 달아서 시장에서 팔게 되면 그건 내가 자전거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던 자전거 특허에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특허를 받는 것과 그 특허된 발명을 내 마음대로 실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고 이렇게 좀 확장하시기 전에
선행기술조사라든가 특허조사를 하셔가지고 침해가 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미리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런 특허들의 문헌을 읽는 법이라든가 이 특허 문헌에서 어디를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 고객 중에 어느 날 사업을 잘 하고 계시다가 이제 이메일이 하나 날라온 거예요. 이메일이 날라와서 당신이 지금 구글 플레이에 이런 앱을 올려서 사업을 하고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건 사실 우리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 분야의 유일한 기술,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고 당신이 특허 침해를 하고 있으니까 빨리 사업을 접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로얄티를 내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상담이 왔었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해서 이제 초안을 써오신 거예요. 초안으로 내가 이 회사 그 경고장 메일을 보낸 회사 이름을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특허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 특허하고 내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런 식의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를 쭉 써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답을 보내려고 한다라고 저한테 이제 다행히도 보내시기 전에 샌드 버튼을 누르시기 전에 저한테 한번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대 그렇게 보내시면 안 된다. 사실 특허 침해 소송으로 들어가면 그 내가 고소한 상대방이 어떤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증명하는 게 큰 obstacle이거든요. 근데 그걸 미리 내가 다 해주고 그리고 상대방 특허가 뭔지도 제시하지 않았는데 그걸 다 비교해서 분석해주면 사실 상대방을 돕는 꼴만 된다. 그래서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귀하의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당신이 주장하는 그 침해 대상이 된 특허와 특허 청구항을 보내주시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냈더니 그 다음에 말이 없었어요. 답장이 오지 않아서 조용히 해결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경고장이 날라왔을 때 특허 번호가 대부분은 같이 오게 됩니다. 진짜 블러핑을 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특허 번호를 쳐서 이런 문헌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문헌에 보면 일단 등록 특허 공고라고 돼 있습니다. 등록 특허 공고라는 거는 심사를 받아서 정당하게 권리를 확보한 특허라는 겁니다. 여기 만약에 공개 특허 공고로 되어 있으면 아직 등록된 건 아니고 그냥 공개만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록이 누구 권리로 되어 있느냐로 보면 저기 특허권자의 구글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출원 번호가 있고요. 그 밑에 출원 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원 일자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출원 일자가 내가 이 발명을 실시하고 있었던 것에 이전 일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 출원 일자보다 먼저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고 그래서 동일하게 계속 살고 있었으면 우리는 선발명의 권리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출원 일자를 보시고 이거 내가 사업한 다음에 한참 뒤에 출원된 거네 라고 하시면 조금 마음을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 일자를 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그 출원과 공개일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허청에 서류를 냈지만 그것이 대중에 공개되는 날짜는 또 별도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공개된 날, 대중에게 공개된 날은 이날이구나 해서 만약에 내가 특허 출원을 했는데 내가 출원한 일자보다 이 공개 일자가 빠르면 이 특허로 내 특허가 죽을 수 있습니다. 이 특허 문헌이 선행 기술이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출원한 날짜보다 얘가 공개일이 더 늦으면 이 특허에서 나랑 똑같은 발명을 게시하고 있어도 내 특허가 이 특허로 인해 죽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그래서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발명의 명칭, 요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약은 발명이 어떤 건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명칭 관련해서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긴 할 텐데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 명칭을 일부러 굉장히 추상적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뭐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뭐 V2V 통신을 하는 기술에 대한 거다라고 했을 때 그냥 뭐 통신장치 발명 명칭을 그냥 이렇게 잡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 상대방이 내가 무슨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 쉽게 알게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발명의 명칭을 좀 추상적으로 잡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나오는 게 이 청구범입니다. 특허 문헌의 이제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청구 범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발명의 설명이라고 해서 쭉 이 청구항을 해석하고 뒷받침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세서를 작성해 보면은 아주 짧게 쓰면 20페이지, 길게 쓰면 100페이지 이렇게 문서가 되거든요. 근데 그 문서 중에 긴 문서 중에 진짜 핵심이 되는 거는 요 청구 범위 한 부분입니다. 요 범위가 실제 기업의 자산이 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구항은 여러 개를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다각도에서 발명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으로 발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특허 문헌을 찾아서 그 청구항을 읽은 다음에 그러면은 과연 경쟁사의 제품이 아니면 혹은 내가 실시하는 것이 타 상대방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어차피 이렇게 소송이 벌어지거나 하면은 전문가의 그 조언을 받으셔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논리를 가지고 판단하는지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All Element Rule이라고 해서 청구항에 있는 구성 요소들을 다 실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인데 구성 요소 A, B, C를 포함하는 자율주행차다라고 이제 특허가 돼 있으면 내가 A, B, C 그리고 D까지 해서 실시를 하고 있으면 그건 특허 침해가 됩니다. 그거는 볼 것도 없이 디렉트로 그냥 침해가 되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A, B, C가 아니라 A, B, C 다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균등론 판단으로 가게 됩니다. 내가 특허에 써 있는 C를 동일하게 실시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스프링이라고 특허에 써 있었다면 내가 스프링을 실시하진 않는데 고무를 대신내는 거예요. 다른 탄성체를. 그러면 이게 특허에는 스프링이라고 써 있어서 내가 스프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빠져나갈 수 있는 건가라는 의문을 좀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판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과연 스프링과 고무는 이 발명의 맥락에서 균등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걸 판단해 봐서 그게 균등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밑으로 가게 되고요. 균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다라고 해서 스프링과 고무는 이 발명 맥락에서는 전혀 다른 부품이다라고 하면 아니오가 돼서 비침해가 됩니다. 균등론으로 간 다음에도 한 번 더 판단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판사가 스프링과 고무는 이 맥락에서는 거의 뭐 용이하게 대체 가능한 물건이다 해서 균등론 적용을 시킨다고 한다면 금반원 원칙을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이거는 예전에 특허권자가 했던 말이 뒤집어지지 않았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권자가 만약에 심사를 받는 도중에 사실 우리 발명은 다른 제품들이 여러 가지 탄성 물질을 쓰고 있는데 스프링을 씀으로써 아주 우수한 효과가 나타나는 발명입니다. 우리는 고무 같은 거 쓰지 않고 그 많은 탄성체들 중에 스프링이라는 소재를 찾아서 함으로써 우수한 효과를 냈습니다. 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면 그리고 그게 문서로 남아있다면 판사가 그걸 보고 그리고 변호사도 변리사도 주장을 하겠죠. 그 부분을. 그러면 판사가 아니 예전에 스프링으로 인해 효과가 난다고 했고 고무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스프링 고무가 균등하다곤 하더라도 금반원 원칙 때문에 비침해다라고 판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발언들이 없었다. 문제될 소지가 있는 발언이 없었으면 이제 아니오가 돼서 침해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그 실습을 통해서 뭐 생각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출원을 하셔서 이런 등록 특허를 받으신 거예요. 청구항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청구항은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그 단어에 대응하는 추상적인 사상들이 다 권리 범위를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특허를 읽어보시면 먼저 받침대가 있고 받침대의 1단에 결합된 등받이 그리고 받침대 하부에 연결되어 있는 받침대 지지한 4개의 다리 그리고 받침대 및 등받이에 결합되어 있는 팔걸이를 포함하는 의자로 내가 지금 등록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요 세 제품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요 세 제품 중에 내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제품은 어떤 것일까요? 한번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1번이 네트커의 침해다. 예, 알겠습니다. 한 6분 정도 계시고요. 2번이 네트커의 침해다. 아무도 안 계시네요. 3번이 네트커의 침해다. 예, 한 3분 정도 계시고, 다른 분들은 다 침해가 아닌 걸로 판단을 하신 것 같네요. 네. 일단 3번을 침해라고 하신 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왜 3번이 침해일까? 저는 여기 적혀 있는 4가지 청구항에 적혀 있는 글 그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3번이 제일 침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1번이라고 하셨잖아요. 왜 3번은 아닌지 한번. 3번이 왜 아니냐고요? 예. 그 팔걸이가 받침대와 등받이에 결합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 팔걸이가 결합되어 있지 않죠. 등받이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예, 정답을 말씀드리면,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정답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소송에 가서 싸우면 이거 가지고 말싸움을 엄청 합니다. 그 말싸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사실은 3번은 침해가 일단은 아닌 걸로 대부분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 말씀해 주셨듯이 이 청구항에 받침대 및 등받이에 결합되어 있는 팔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팔걸이가 있는데 팔걸이가 받침대에는 결합되어 있죠. 근데 등받이에는 결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및, and를 썼기 때문에 밋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이 3번은 침해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만약에 저기 밋 대신에 또는을 썼으면 3번까지 잡을 수 있는 좀 더 강력한 특허가 될 수 있었겠죠. 과연 그러고 등록을 받을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3번이 여전히 침해일 것 같다라고 주장하실 수, 이렇게 자기만의 논리를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예. 받침대가요. 지금 받침대가 등받이하고도 결합되어 있고, 다음에 그 팔걸이하고도 결합되어 있잖아요. 받침대 입장에서. 그러면은 등받이하고 팔걸이는 받침대를 통해서 어쨌든 간접 연결이지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접이란 말이 없으니까 결합했다고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시 청중의 수준이 진짜 높네요. 제가 바로 드리려고 했던 말인데 저희가 이제 말싸움을 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특허권자를 대리하고 있으면 3번도 잡아야 되잖아요, 침해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결합이 여기에 내가 언제 직접 결합이라고 했냐, 중간에 매개체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도 결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 팔걸이는 등받이를 통해 받침대에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3번도 특허 침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상대방은 또 반박을 하겠죠. 아니 결합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넓게 쓰일 수 있는 거냐, 그러면은 이 의자의 그 일체품으로서 결합되지 않은 부품들은 도대체 뭐냐라는 반박을 하면서 판사의 마음을 돌리려고 이제 설득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명세서에 혹시라도 한 문장을 넣어서 이 발명의 설명에 있어서 결합이라는 용어는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모든 결합을 포함한다라는 한 문장만 써 있으면 이제 제가 3번을 잡는 데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좀 일반적인 사전적인 의미로서의 그냥 결합으로 썼으면 이제 제가 3번까지 잡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의 정의와 그 말을 해석하는 방법을 가지고 이제 소송에 들어가면 다투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럼 이런 중요한 청구항이 어떻게 작성되고 발명의 자산이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직까지 등받이가 발견되지 않은 의자만 있는 세상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때 이제
그 기대지 못하는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누군가 발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의자 뒤에 이렇게 등받이 하나만 세우면 기댈 수 있고 정말 좋은 의자가 되겠다라고 해서 이 의자를 개발해내고 이제 특허 출원을 하기로 한 거예요. 이걸로 사업을 해서 내가 인류에도 기여하고 돈도 벌어야겠다라고 해서 이 발명 만듭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특허를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명세서를 써달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사업자분이나 발명자분이 예전에 이랬는데 내가 이걸 개발했습니다. 명세서 써주세요. 라고 하면 이런 청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청구항을 한번 읽어보시면 사실 보셨겠지만 전으로 어떻게 넘어가죠? 전으로 한 번만 넘어가시겠어요? 전으로 두 페이지만. 제가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요 그림을 아주 잘 묘사했습니다. 사례 1을 보면. 근데 사례 1로 청구항을 써서 등록 특허를 받고 난 다음에 또 유사 제품이 나온 거예요. 이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특허로는 이 제품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이해하시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발명자가 내 발명의 핵심은 이 그림이나 이 실시애가 아니라 등을 기댈 수 있는 추가 수단을 의자에 넣은 것이 내 기술의 핵심이다 라는 추상적인 레벨에서의 핵심을 설명을 해주셔야 좀 더 효과적이고 유효한 특허 청구항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사소통 없이 이게 특허입니다. 써주세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 변리사가 의자 시장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여러 소송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면 그 그림만 보고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잘 써진 청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밑에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졌을 때는 이런 유사 제품이 나왔을 때도 바로 특허로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을 하시면서 출원을 하실 경우들이 왕왕 생기실 텐데, 출원을 하실 때 그냥 이렇게 문서만 던져주고 써주세요 하지 마시고 잘 설명을 해주시고 청구항을 써오면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변리사도 많은 생각을 해서 그렇게 썼겠지만 그래도 원작자의 아이디어가 조금 더 마지막으로 검토가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은 특허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본 경우 중에 하나인데, 이게 국가과제가 연계되는 경우에 이런 특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떤 연구원의 특허인데, 이제 그 저품질 석탄, 수분을 많이 먹으면 석탄이 이제 그 채광이 되면은 그거를 이런 건조 장치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쭉 떨어뜨리고 밑에선 뜨거운 바람이 올라가서 이제 건조시키는 그런 장치입니다. 근데 좋은 발명이고 이제 특허도 잘 등록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서 약간 아쉬웠던 게, 이제 저로서는 석탄이라는 용어로 한정을 한 게 조금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이런 건조장치는 석탄 이외에 나무 필렛에도 쓸 수 있고 다른 다양한 종류의 고체 연료에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석탄으로 한정을 했을까라고 해서 그 연구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연구원이 하는 얘기가, 듣고 보니 그렇긴 한데 그 당시에 연구과제 제목이 저품질 석탄의 고효율화를 위한 연구과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허를 성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명의 제목에도 그렇고 청구항에도 그렇고 석탄이라는 용어를 넣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그 설명을 듣고 이제 이해를 했죠. 다양한 사정들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라는 걸 이해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과제를 하시면서 실적은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넣으시되 청구항을 여러 개 쓸 수 있으니까 다른 청구항에서는 이렇게 석탄이라는 용어를 좀 빼고 좀 더 광범위한 용어를 써서 등록을 받으시면은 나중에 활용하실 때 좀 더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율주행차 기술 특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사업이라는 게임에 들어가서 플레이를 하려면 거기서 그 틀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무기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법 하에서 추상적인 기술들에 대해 제공해주는 보호 옵션들이 있는데,
그걸 크게 나누면 이제 저작권, 산업재산권, 그 다음에 신지식재산권, 영업비밀에 관한 것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이제 학술과 예술적 결과물에 대해서 저작자에게 권리를 주는 거니까 본 논의에선 빼고요. 이제 산업재산권에 있어서는 특허권과 실용신앙권, 어떤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이나 방법이나 재료들에 대해서 권리를 주는 특허권, 실용신앙권이고요. 그 다음에 상표권이 있고 디자인권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특허만 일단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많은데 사업하시는 걸 보면은 정작 도움이 많이 되는 건 상표권하고 디자인권이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침해 판단도 일단 쉽고 실제 사업에서 무기로 쓰기도 쉽고 근데 게다가 받기에 그 비용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특허를 많이 가지시는 것보다는 사실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쪽 확보를 좀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 그럼 특허에서는 또 어떤 것을 특허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두 개의 종류의 발명인데요. 하나는 물건의 발명이고 다른 하나는 방법의 발명입니다. 물건의 발명은 어떤 기능이나 성능을 가진 물질, 재료 자체도 특허가 돼서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율주행차를 만드는데 그 차에 뭐 타이어에 대한 신소재를 개발했다. 그럼 그 물질 자체도 특허가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화학 산업이 발전하지 않았을 땐 특허 제도에서 물질 특허는 아예 못 받게 했었어요. 우리나라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근데 87년부터 이제 화학공학도 발전하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물질 특허를 허용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주 흔하게 장치, 디바이스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방법 발명도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에 대한 발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를 제조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종류의 파라미터를 선택하고 이런 공정과 압력을 통하면 물건이 훨씬 수율이 좋게 나온다라는 그런 것도 그런 프로세스도 이제 물건 제조 방법으로 특허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도 특허가 될 수 있고요. 이 밑에 것들은 컴퓨터 관련 발명인데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을 특허로 잡을 때 있어서 쓰는 방법들입니다. 하나는 알고리즘으로 잡아서 그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잡기도 하고요. 그 방법들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저장된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로도 잡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장치와 방법으로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자율주행차 쪽 기술 특허들 예시를 좀 드릴 텐데요. 제가 상담해보면은 내가 이런저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특허의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가능한 관련성이 있는 기술에서 어떤 것들이 그 각각의 카테고리에서 특허되고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이거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에서 특허를 내서 등록을 받은 건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고정시설물에 설치되는 자율주행 보조장치에 있어서 GPS 정보 및 기지국에서 전송되는 보정 정보를 수신하는 통신부 그리고 GPS 정보 및 보정 정보에 대응하는 1위치 정보를 획득하고 자율주행 보조장치 그러니까 시설물에 이제 설치된 자율주행 보조장치 내에 저장된 제2위치 정보와 제1위치 정보의 차이값을 계산해서 위치 오차 벡터를 획득하는 오차 계산부를 포함하는 자율주행 보조장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신호등 같은 데에 설치가 돼서 신호등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그 위치 정보가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2위치 정보로. 그리고 얘가 GPS 신호하고 기지국 신호 받아서 계속 이 근처에 있는 차들이 지금 자기 위치를 이렇게 파악하고 있겠구나 라는 거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요게 아마 참값이 되겠죠. 그라운드 트루스 값이 되겠죠. 그래서 요 위치하고 지금 GPS 신호가 얘기하는 위치하고의 차이를 판단해서 그걸 근처에 있는 차량한테 뿌려줍니다. 그러면은 이 차량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푸핑 같은 걸 통해서 GPS 신호가 교란되고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얘도 같이 교란되고 있으니까 오차 보정을 해서 이렇게 위치를 좀 더 정확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이론에 근거한 특허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장치 특허로 잡았는데 왜냐하면 고정시설물에 설치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던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 특허의 특징은
이런 정보들을 처리하는 순서와 방법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법 특허로도 잡을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청구항 7인데 다른 청구항을 보면 방법으로도 이제 청구항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법 알고리즘 특허의 예시인데요. 이거는 이제 구글의 특허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조종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고, 먼저 차량을 둘러싼 환경의 특성을 검출합니다. 그리고 차량 부품에 대한 손상의 양을 검출하고, 근데 이 손상이라는 건 이제 서로 다른 조종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검출된 환경의 특성과 검출된 손상의 양에 근거해서 제1 조종이냐, 제2 조종이냐를 선택하는 단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선택된 조종에 따라 차량을 움직이는 단계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율주행차가 운전을 하다가 부품들을 쭉 한번 둘러보니까 손상이 없다. 그러면은 뭐 계속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운전할 수 있게 두는 제1 조종으로 가고, 부품들을 쭉 둘러보니까 지금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가 돼서 브레이크를 밟아봐야 안 될 것 같다. 이 경우에는 브레이크 대신 뭐 사이드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운전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자율주행으로 바꾸면서 자기가 브레이크 대신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는다든가 하는 식의 조종을 하겠다라고 이제 만든 특허입니다. 그래서 그 자율주행차 내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어떤 동작들, 일련의 동작들을 할 수 있게 만든 거를 특허로 낸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이거는 이제 테슬라의 특허인데요. 재미있는 게 이제 요 인터페이스를 특허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특허로 이제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를 청구하면서 특허를 잡은 건데요. 이거는 이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하게 하는 명령어가 저장된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로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차량의 계획된 드라이빙 경로에 대한 제1 에너지대 거리 척도를 제시하는 영역, 그리고 이 영역에 대한 설명인데, 상기 제1 에너지대 거리 척도는 에너지 충전 상태, 그리고 경로, 그리고 드라이버의 특성, 이 드라이버가 급정거를 많이 하는지, 출발을 많이 하는지, 이런 특성들을 포함하는 수신 정보를 이용해서 판정된다. 그리고 적어도 상기 드라이버 특성에서의 제한된 변경을 나타내는 사용자 입력을 생성하는 입력 제어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이 입력 제어에 따라서 이제 제2 에너지대 거리 척도를 만들어서 새롭게 그 변경된 제한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인터페이스 자체에 대해서 낸 거고요. 이거는 이제 자율주행차 하면은 드라이버의 습관들이 다 수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드라이버는 급출발과 급제동을 많이 하는 드라이버더라. 그래서 얘 운전 스타일로 봐서는 기름이 이만큼 남았지만 요만큼밖에 거리를 못 갈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경고창을 띄워놓으니까 이 드라이버가 조심해서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구간을 가니까 얘가 운전 습관이 좀 달라져서 그 기름을 아끼는 방향으로 운전하니까 그 경우에는 일정 단계 이후에 이제 계획된 드라이빙 경로에 대해서 변경된 제한을 하게 되는 그런 특허입니다. 그래서 듣고 보면은 굉장히 생각할 법한 거긴 한데 다 등록 특허로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는 일단 권리 실시는 안 한다고 하긴 했지만요. 예. 그래서 이런 특허들을 좀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후에 출원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종류의 연구 결과들을 내가 보호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감을 좀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간단하게 이제 소규모 조직에서 출원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발명, 발굴 단계하고 출원 단계하고 등록 단계에서 좀 주의하셨으면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도 있고 약간 좀 처음 들어보셨을 만한 얘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명, 발굴 단계에서는 발명에 도달하기까지 부딪힌 문제점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연구 노력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연구 노력으로 얻은 솔루션들에 대한 기록을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연구 개발을 다 마치신 다음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한테 상담을 오시면 저희가 봤을 때는 이 결과물만으로 좀 부족한 거예요. 어떤 문제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이런 게 좀 잘 안 드러나고 그 포인트 하나하나에 숨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안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기록해 놓으시면
내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걸 개발하게 됐는가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이 나실 수 있어서 나중에 특허 내는데 사실 포인트 잡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연구직들을 고용하시고 하시면 그분들이 이제 월급을 받으시면서 노력해서 만들어낸 산출물이 회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직무발명신고서를 꼭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월급 받아서 이 일하도록 월급 받았기 때문에 당신이 연구한 결과들은 다 회사의 것으로 귀속되게 보고를 해라 라는 뜻에서 이 포맷을 꼭 마련을 해두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이제 발명 신고서가 왔을 때 그거를 특허를 낼지 말지 이런 것들을 조직 내에서 결정하는 절차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사람이 직무 발명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금은 얼마나 줄 것인지 이런 게 가이드라인이 좀 사내에 있는 것이 여러모로 안전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출원 단계에서 이렇게 아까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원할 권리 종류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걸 발견했으니까 일단 특허야 라고 하기보다는 특허는 공개의 대가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 새로운 것을 가능한 공개하지 않고도 시장에 내놓을 수 있으면 굳이 특허 내실 필요 없습니다. 영업비밀로 잘 보관하시면 그게 더 가치가 좋을 수 있고요. 그래서 특허 출원을 할지 말지 아니면 이거를 디자인 출원을 할지 실용 신안을 할지 이런 권리 종류를 이제 여러 개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업무를 하면서 이걸 하셨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허 출원하게 되면은 거의 뭐 출원할 때 200 정도 들어가고 심사 받는데 또 50, 뭐 2번 받으면 100 이렇게 하고 등록 비용도 많이 나오고 해서 500, 600 이렇게는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져오신 결과물을 봤을 때는 연구 결과를 봤을 땐 별로 그렇게 보호받을 그렇게 세밀한 구석들이 있는가라는 게 조금 의심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업은 하셔야 되고 이게 특허 출원해서 보호받고 있는 기술이라는 건 내세워야 되겠고 하실 때 가출원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가출원을 전면적으로 허용을 한 상태고요. 가출원 하시면은 한 2, 30만 원으로 아주 간단하게 출원을 하시고 출원 번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원 일자도 확보하실 수 있어서요. 그 날에 제출한 자료들 내에서는 그 내용들이 1년까지는 다 그 출원한 날짜로 소급돼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있고 미국도 이 가출원 제도가 잘 돼 있어서 한국, 미국 가출원 제도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사실 정규 출원 가시면 1,000, 2,000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가출원 하면 한 5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앞전에 말씀드렸던 거고 다음으로 등록 단계에서 이제 특허 허여서가 나왔다라고 그냥 안심하지 마시고 분할 출원을 꼭 고려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 기술이고 이게 등록 청구항이 뭐 좋긴 하지만 좀 더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 한국도 제도가 바뀌어서 그러니까 허여증이 나온 다음에도 분할 출원을 할 수 있게 바뀌었거든요. 분할 출원을 그냥 해두시는 겁니다. 그 비용도 얼마 안 들어갑니다. 분할 출원을 해두시고 심사 청구도 신청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냥 펜딩으로 쭉 그 분할 출원은 가게 됩니다. 등록받은 건 이제 등록이 됐고 그러면 이게 약간 수준 높은 전략일 수 있는데 사업을 하시다가 경쟁사 제품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마침 내가 만든 명세서 내에 그래도 어떻게 잘 바꾸면 포함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분할 출원 가지고 경쟁사 제품하고 똑같이 청구항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등록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아주 잘 활용하는 전략이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좀 가치가 있는 특허다라고 하시면 분할 출원을 고려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비용 좀 아끼는 방법인데 우리나라는 청구항 수만큼 연차료를 내야 되거든요. 등록료라든가 이후에 그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내야 되는데 등록된 상황에서 아까 청구항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 중에 필요 없다고 생각되시는 거는 과감히 포기하시고 가장 권리범위 넓은 항들만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차료도 절감되고 또 돈이 아까워서 그냥 특허 자체를 포기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시간을 잘 지켰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상황은 이것까지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1대1로 접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